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최근 중공 당수 시진핑이 뇌졸중을 앓고 있다는 소문 등이 떠돌고 있습니다. 각종 소문에 따르면 시진핑이 주요 언론의 일면과 헤드라인에 노출되는 일이 실제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독립TV 프로듀서 리지는 엘리트 포럼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블로거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3중 전의 전후로 인민일보의 시진핑 관련 보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한 일입니다. 중공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이들 언론에 등장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전 규율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인민일보의 시진핑이 페이지 전체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며칠 동안 전체 페이지에 기사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공의 해방군보를 정리한 사람들도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는데, 여러 날 동안 시진핑의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7월 29일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CCTV 뉴스는 하루에 리창 총리의 뉴스 4개를 연달아 보도했고, 이어 한정의 뉴스가 뒤따랐지만 시진핑에 관한 뉴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전의 규정대로라면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7월 27일 해방군보는 당내 정치 생활에서 유속화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어떤 이는 개인을 당 조직 위에 놓고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인 통치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기사는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히 시진핑의 결정 방식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또한 당의 민주집중제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시진핑이 최근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집중 통일된 지도력 강화하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외부 분석에 따르면 이 보도는 매우 날카롭고 그 어떤 것도 시진핑을 향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시진핑이 심각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사면매복의 상황으로 주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학자 리위안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문에서의 비판은 암시력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 많은 사람들, 중공 체제 내의 인사들도 시진핑을 좋게 보지 않고 그가 교양도 없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증거로 잡히지 않으며 중공은 언제나 위선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이는 중공의 상투적인 말 중 하나로 이는 죄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사고가 나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 정치적 적도 있고 그가 부패로 숙청한 대다수의 중공 관료들도 있습니다. 중공 당내의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으며, 이는 시진핑이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계속 숙청하고 권력을 확대하려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어 언론사 전문가 고진은 최근 엘리트 포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시진핑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다. 이를 공식 매체의 보도와 최근의 몇 가지 징후와 종합해보면 중공 내부에서 실제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문들은 주로 3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진핑이 병에 걸렸다. 두 번째, 쿠데타가 발생하여 시진핑이 통제되고 있다. 세 번째, 당내 반대파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3중 전회에서 지난 2년간 한 일을 반대하며 최종적으로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진핑 측 관료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고 시진핑 본인도 여전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선전 방식도 약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집권 세력의 자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내 권력 투쟁에서의 타협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 민주당 주석 왕진타오 박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는 시진핑의 절대적 독재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먼저 만약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시진핑의 건강 문제든 쿠데타든 반대파가 우위를 점해서 시진핑에게 압박을 가했다면 시진핑은 반드시 강력하게 진압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대의 이례적인 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베이징 주변 지역에서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 사이에서 이례적인 이동이 있을 것이다. 군대가 없다면 감히 이런 일을 시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서방 국가들은 특정 통신 채널을 감시하고 있다. 이 채널은 중공군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소통을 위한 것인데 베이징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서방이 이 채널을 해독할 수 없거나 해독하더라도 암호를 풀어야 한다.
그들이 전파에서 매우 이례적인 밀집 현상을 발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서방학술계와 몇 가지 연구를 논의해보았고 그들은 현재 베이징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삼중전의 이후 시진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 또 하나의 매우 이례적인 현상은 삼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전회에서 이미 통과된 결의안인데 왜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시진핑의 잠적은 이 결의안의 발표 지연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CCTV의 한 기자를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요즘 좀 한가한 것 같은데 뭐 하는 일이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중선부가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잘못 보도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시진핑이 정말로 그 시기에 건강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는 그의 통치를 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공 고위층이 미신을 믿고 있어서 어떤 점쟁이가 시진핑에게 이 며칠 동안은 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 수 있다. 또는 시진핑이 정말로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을 발견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했을 수도 있다. 또한 7월 28일 시진핑이 이탈리아 총리와 열병식을 함께하지 않았으나 29일에는 간단한 열병식을 보충한 일이 있다. 관영 매체는 29일 시진핑이 인민대회당에서 동티모르 대통령을 환영하는 간단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왜 시진핑은 공항에 나가 이탈리아 총리를 환영하지 않았을까? 이 점을 생각하면 그는 지금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같다. 우리는 앞서 말했던 여러 상황들이 매우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진핑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주고 있다. 시진핑이 중공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집권한 이후로 다양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은 2012년 취임 후 첫 5년 동안 최소 10차례 암살 위협을 받았으며 시진핑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치국에 서신을 보내고 만약을 대비해 5인으로 구성된 팀을 꾸렸습니다. 누가 시진핑을 암살하려고 하는가? 라는 책에서는 시진핑이 추진한 중국 내부의 군내 호랑이 사냥으로 인해 쿠데타, 군사 반란 또는 암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왕쿠는 부패 세력이 쿠데타나 군사 반란을 성공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하며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암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최소 2차례 시진핑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중에는 회의실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거나 시진핑이 베이징 301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독침을 사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 동양 잡지는 시진핑이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받았으며 이후 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은 모두 내부 인사가 고용한 살인청부업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임을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쌍계 처분, 즉 당적과 공직에서 제명된 전 공안부 부장 순리준과 장수성 전 정법위 서기 왕리커 역시 시진핑 암살 음모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리커를 이야기할 때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장수성 공안청 형사팀 전대장 로원진입니다. 9월 14일 중국 대륙의 주요 온라인 매체 네지즈 등에서는 상현로우라는 이름으로 기고된 기사를 실었으며 이 기사에서는 정부 내부의 통보 문서를 인용하여 로원진이 사법조직폭력에 연루되었고 그는 전 충칭공안국장 덩우일인과는 무한의 동양 출신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였으며 두 사람은 함께 중앙대정방침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국가 주요 지도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사에서 로원진이 지도자가 난징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할 때 불순한 행위를 계획했으나 보안부 요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1인 미디어 탕아오는 이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로원진이 남경에서 지도자에게 불순한 의도를 품었다는 것, 즉 암살을 기도했으나 결국 노출되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암살하려 했던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국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질 정도의 암살 기도라면 틀림없이 시진핑을 겨냥한 것이라고 모두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사는 중공이 매우 드물게 당내 음모 세력이 시진핑을 암살하려 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중공은 항상 외부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 매우 신경을 써왔으며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외부에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써왔습니다. 중공 내부가 불안정해지면 민중이 집단 행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공 당국은 더 이상 이를 숨기지 않고
누군가가 시진핑을 암살하려 했음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공 고위층의 파벌 싸움이 이제 명백하게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며 권력자들이 이제는 적들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성의 공안국 형사팀장이 그런 능력과 담력을 가지고 시진핑을 암살하려고 계획했을까요? 이는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뒤에는 분명히 더 높은 위치의 인물이 지휘하고 있었을 것이며 로원진은 그저 실행을 맡은 하위 리더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8일 후에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 장수성 정법위원회 서기 왕리커가 심각한 규율 위반과 불법 행위를 저질러 쌍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형사총대는 공안체계에 속하며 공안체계는 정법위원회가 관할하므로 왕리커는 로원진의 상급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중기위 즉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발표에서 왕리커가 당에 결코 충성하지 않았으며 당내에서 파벌을 형성해 정법 시스템, 특히 공안 시스템의 정치적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매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문장은 왕리커가 당에 결코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공 체제 내에서 지도자에게 충성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반역의 의도를 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사례로는 순리진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중기위 즉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순리진의 죄목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며 정치적 야망이 극도로 팽창하고 정치적 품성이 매우 나쁘며 권력관과 실적관이 극도로 왜곡되었다고 3번이나 극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가 당 중앙의 대정방침을 함부로 논하고 정치적 소문을 퍼뜨리며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상사를 기만하며 정치 자본을 모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위는 또한 순리진이 당내에서 파벌을 만들고 개인 세력을 키워 이익 집단을 형성했으며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당의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의 정치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관료를 비판할 때 파벌을 형성하고 파당을 지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중공이 부패한 관료들을 때릴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당의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순리진과 그의 패거리들이 공안부와 정법 체계를 장악하여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당 중앙에 위협을 가했으며 나아가 당 지도자에게도 안전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순리진이 반시진핑 활동에 연루되었고 쿠데타나 심지어 암살 시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중기위의 순리진에 대한 발표에서 또 하나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리진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직무를 이탈하고 다량의 기밀 자료를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한에서 심각한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후 순리진은 우한으로 파견되어 방역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 목적은 순리진이 우한에서 공안과 정보 역량을 동원하여 정보 차단과 방역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 안정화와 사회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리진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실험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고 많은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순리진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면서 여러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홍콩의 사업가 위안궁이는 순리진이 중공이 코로나19 유행을 은폐한 증거와 우한 실험실의 바이러스 유출 증거를 호주로 보내 그의 아내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호주 당국이 이 비밀 자료를 포착해 가로챘다. 이 소식을 접한 중공 고위층은 격노했고 결국 순리진을 체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시 외부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는 일방적인 폭로일 뿐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보면 순리진이 체포된 직후 호주가 여러 차례 중국의 바이러스 기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중공이 호주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며 호주를 침묵시키려 했음에도 호주는 여전히 조사 요구를 고수했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분명 일정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순리진이 중공이 팬데믹을 은폐한 증거와 바이러스 유출 증거를 수집해 해외로 보내고 이를 자신의 아내에게 보관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러한 증거를 이용해 중공 당국을 협박하여 목숨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함께 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년간의 팬데믹을 겪은 후 중공의 정권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내부 갈등도 점점 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국민들은 중공의 독재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없는 새로운 중국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